반갑습니다.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보증기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약식 논술 부분 두 문항에 대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약식 논술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년 약식 논술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서 출제를 하는데, 저는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자소서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내도 되나?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면접에 가셨을 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출제를 한다고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 지원자들 입장에서 이 정도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쓰셔야 나중에 다른 항목을 쓰실 때나 아니면 면접장에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약식 논술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다시피,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비단 이 약식 논술에서 물어보는 문항이 그렇다고 신용보증기금에만 딱 국한되는 주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전 금융권,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신용보증기금 말고도 다른 금융권 지원을 많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학습할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맙다.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합격약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합격약국이라고 쳐보시면 되고요. 쥐뽀 꿀팁 게시판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 자료들은 압축 파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설하는 이 내용까지도 같이 문서로 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열어놓고 공부하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그 자소서 문항에 대한 풀이보다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나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기업 분석을 그냥 끝내본다.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내가 다 한번 빠삭하게 고민해 본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을 읽어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133개의 기업 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최대 수준의 대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거점 도시에도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자원 배분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곳곳에 보다 많은 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도시에 대한 정책자금 비중을 상향시키고 영업점을 신설하고 인력의 배정을 확대해라. 이게 첫 번째 목소리고, 그래서 자원 배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 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대도시의 자원 배분을 집중해서 한정된 자원의 투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이 중에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이 문항의 핵심이고,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뼈대를 갖출 때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경영 전략과 연계하라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자금 비중 조정이나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기술해 달라는 것이 이 문항인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건 마지막이겠죠. 향후에 정책자금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장을 펼치셔야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는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지점들을 갖추고 있고요, 대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예 문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주요 산업 거점 도시에도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요 산업 거점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맞는 인프라들을 제공을 펼치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자, 우리는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거 보세요. 전국 곳곳에 133개나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자꾸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자원 집중을 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주장인데요. 과연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그 주장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항의 뉘앙스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이 맞다 싶으면 소도시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이르다 싶으시면 대도시에 대한 입장을 취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그리고 경영 전략을 연계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신용보증기금이 왜 생겨난 거냐, 왜 존재해야만 하느냐.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대신 보증을 서게 해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아주 핵심이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기초적인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업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 가서 저희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담보를 잡아줄 게 없는 거예요. 기존의 매출 데이터가 잡히지도 않고 너희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수치로 드러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 선뜻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 중간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용정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우량한가 아닌가, 상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쪽 산업군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할 만한 아이템들을 충분히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뜻은 이런 애들이 만약에 우리가 우량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사채나 이런 뭐 재산, 이를테면 그냥 약간 좀 그 고리대금 이런 데에다 손을 대지 말고 건전한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뭐라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이라고. 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그리고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들인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36가지의 전략 과제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이 약식 논술을 건드리면 도저히 쓸 말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자소서 문항뿐만이 아니라 약식 논술로 주어진 만큼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학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아본 정보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자, 세 가지 카테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 혁신 성장의 생태계 플랫폼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업 정보의 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 선도 산업, 혁신 성장 가치 기반 지원 재개, 그리고 고부가 문화 콘텐츠 사업, 해외 기업의 지원 강화, 국내 제1의 기업 정보 데이터 뱅크, 온라인 신용거래 활성화, 데이터, 그리고 매출 채권, 위기 극복, 수요자 중심의 보험 영업 기반 쇄신 등등의 이 12가지 업무를 이러한 골자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ESG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ESG 경영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추진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3번부터 24번에 이르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중소기업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그리고 그 밖에도 ESG와 관련된 실천 노력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국민 신뢰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나 인프라 혁신, 업무 프로세스 구축,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죠. 내부적으로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점들을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셔야 되는, 그냥 쭉 보시면 안 되고 정독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나씩 골라 잡아서 논술을 펼쳐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때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신년사 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CEO의 인터뷰 기사 이거는 디폴트로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그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신년사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던지는 곳들도 있는데 반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CEO의 신년사 속에 결국은 2022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겠죠. 이를 기반으로 자소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년사를 별도로 따로 읽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지난해에 장기적으로 이어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보증 총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78조 9천억으로 운영했습니다. 보증 총량 뭐예요?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 금액을 높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중소기업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보험, SOC, 투자, 구상권 회수 등 전 사업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했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 또 한편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진 금융 서비스인 중소기업 팩토링을 법제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기업 가치에 대한 산정 없이 투자한 후에 장래의 지분을 결정하는 세이프 투자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 투자 유치 시에 기업 가치 기준으로 지분 결정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혁신금융을 창출했다. 어렵게 말은 써놨지만 세이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 중소기업 팩토링도 찾아보셔야겠죠. 기본 골자는 이런 거예요. 아직 담보 능력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 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들한테는 일단 투자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담보로 잡을 거를 확실하게 삼아놓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 먼저 해놓고 성장한 뒤에 수익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맞죠. 자, 그래서 녹색 보증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 중립 에너지 산업 발전 유공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청렴도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첫째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 지원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우리가 좀 회복시키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정책 부문 보증 공급 전년 계획 대비 2조 원 증가한 50조 5천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호조세 지속과 일자리 창출 등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빅3 분야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K 컨텐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의 행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내용이 조금 더 이제는 그 스타트업이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에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3년째 신용보증기금에 항목회사를 하지만 매년 그 능동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먼저 발의해서 수정을 하고 신용정보업을 획득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엄청 능동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장 단계별로 그에 맞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신사업이나 녹색 산업에 대해서도 기회를 모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뉴딜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특히나 관심이 집중되는 메타버스나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그리고 기후변화가 관련된 이 녹색 산업 부문 이런 곳에서의 콘텐츠를 생산을 한다든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약식 논술과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둘째,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IT와 금융 간 융합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우리도 데이터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추진해온,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었고요. 뭐였냐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고 상거래의 신용지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고요. 플랫폼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된 데이터 사업 역량을 발휘해서 고객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 실현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업 분석 시스템 바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시스템 온 AI의 활용도를 높여서 수요자별로 특화된 경영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음 약식 논술 때 제가 바사 홈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나 우리는 경영 개선 솔루션을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비금융 빅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신용평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딥데이터와 분석 능력을 토대로 데이터 중심의 금융시장 조성을 선도해 나갑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DT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는 변화들을 우리가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이제 ESG에 대한 내용인데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ESG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래서 총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을 새롭게 육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을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대기업,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의 산업 서비스를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는 뉘앙스가 더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지역 거점 어디라도 상관없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답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자료가 뭐 물론 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2021년도에 신보 혁신 추진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한 26페이지 정도. 네, 민관공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자산화 사업의 주체, 거점 마련 프로젝트의 정책과 민간 복합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375억의 신용보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간의 추가 신용대출을 연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자산화를 자체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그들이 수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생산 물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노력도 이렇게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논지를 펼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중장기 추진 계획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량적인 어떤 수치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면 이런 자료들을 공격적으로 좀 삼아보자,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디지털 뉴딜에 대한 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정도로 가보면 네, 신기술 현장 실증형 K 테스트밴드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이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술 자문하고요, 기술 개발도 돕고요. 그래서 거점들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의 뭐 서울대학교, 대구 경북 금호공대, 뭐 창원대, 한밭대, 정북대 이렇게 전국권에 공학 컨설팅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시켜 놓고 그들에게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양질의 컨텐츠들을 교육을 혹은 컨설팅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게 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015년부터 꾸준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면 더 늘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늘리는 노력들이 과연 대도시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쳐내고 싶은 신용보증기금의 의지냐, 아니면 전국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도시 곳곳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신용보증기금의 욕심이냐, 이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내려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이 사장이 언급을 해왔던 내용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양쪽 의견에 대해서 한쪽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신용보증기금은 40여 년 세월 동안 우리 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이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 논리에 치우친 부분을 바로잡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한 주장을 조금 옹호한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이자 사장님의 행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모두를 들여다봐도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국 곳곳에,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특히나 중소기업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이렇게만 주장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스탠스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좀 막혀 있는 난제들도 있잖아요. 당장은 지역 거점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지를 펼치실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소도시 중심의 어느 곳곳의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장이 뭐 하나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하신 말씀이라서 이거 너무 비비런덕이 생각 없이 옛날 거 가져온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사장님이 이미 3년 넘게 연임을 하고 계시죠. 사장님이 안 바뀌었어요. 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저는 마지막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그들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번 협약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지원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경상북도의 매출채권 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만 얘기했을까? 아닙니다. 인천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이쯤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밑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손을 잡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그 정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매출채권 보험이 일단 뭔지 좀 아셔야겠죠. 신용보증기금에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점에 발령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상품이 매출채권 보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기업에게 저희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혹은 토끼거나 아니면 망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사실상 이를 납품한 생산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곧바로 부도 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자 부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해칭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금을 못 받았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약 80%까지는 대신해서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그 상품입니다. 이 매출채권 보험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협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은행권과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3개의 인프라 영업 지점을 갖추고 있다 한들 사실상 시골 곳곳에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133개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까지는 저런 매출 채권 보험을 이용한다든지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다이렉트로 운영하고 있는 지점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탁을 해주는 거예요. 연계한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신해서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판매도 하고 연계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노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인프라에 공백이 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아주 좋은 대표적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해도 말은 돼요. 어떤 거냐면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파생효과, 분수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 어차피 대안은 있다. 은행과 협약을 맺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으면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지방 곳곳에 무조건 영업점을 설립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라고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디랑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냐면 인천, 경북, 대구, 용인, 서울, 광주, 울산, 부산 등과 이제 협약을 이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때 신보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그리고 신보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리고 싶은 소결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고민할 이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과연 대도시의 자원 집중과 한정된 투입 자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 방향성을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쯤에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어제 이제 라이브를 했을 때에도 반대 의견을 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절대 그 의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영업점을 133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건 무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된 자원 배분을 통해서 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향성일 뿐이지, 제 생각에 궁극적인 설립 목적을 따지고 전략 과제가 실천이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국 곳곳에 인프라의 공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신보의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런 공백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관한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중에 스탠스를 이제 잡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성을 해보실 타임이죠. 그래서 제가 기초 자료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 판단이 아직 안 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걸 몇 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뒷부분이에요. 자, 실제로 관련 문서를 찾다 보니까요,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된 조치 결과들에 대한 문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문서도 같이 합격약국 사이트에 제가 업로드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보증지원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소재의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이나 지자체 협약 보증 등 각종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실적으로서 지방 소재의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우대 제도를 이미 이렇게 시행 중이고, 우리는 또 한편 지자체와 은행권과 협업해서 특화된 협약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경상, 대구, 세종, 익산, 대전, 충청 지방은행 등과 협약 보증을 시행 중이다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누가? 신보가. 판단 좀 서시나요? 저는 사실상 한쪽으로 좀 기울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방향성이라는 건 공식 문서를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긁어왔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19번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창업 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방 지역에 영업점을 신설하는 등 보증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라 라고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보증 지원과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라고 실제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19년도 1월 달에 울산 지역에 최초로 울산 스타트업 지점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창업기업의 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지점을 신설하는 등 보증 지원을 조직을 또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신보의 지점 신설, 정원 증원 등 보증 지원의 인프라 확충이 금융위원회를 경의해서 어쨌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저는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보증 지역 인력과 조직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보증 담당 인원을 확충했답니다. 그래서 인원을 10.6% 확대를 시켰고, 이미 광주나 전남 지역의 보증 기반 강화를 위해서 보증 전담 조직에 대한 신설 노력을 확대했대요. 그래서 2020년도 1월에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 팀을 신설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향후에 나주 혁신도시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점 계속해서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지원 조직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하라.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이미 했죠.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뭐 등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느냐? 아까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협약 내용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언론 보도 속에서 이런 게 최근 이슈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용보증기금 부산 경남은행과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방권에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인프라가 아직 마련이 안 된 곳에 은행들이 대신해서 모집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보험을 우리 지점에 오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 있는 은행을 가셔도 협약을 하실 수 있도록, 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협약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 인수 심사, 보험 계약의 체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장의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논술로 다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저라면 이렇게 쓰는 것이 논지를 펼치시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문항에서 몇 가지를 묻고 있었나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과연 대도시 중심으로 투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도시 이런 거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 배분 효과를 더 거둘 것이냐? 그에 대한 너의 생각을 먼저 밝혀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책 자금의 비중 조정이나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쓰라.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글자 수는 무려 1,500자나 되죠. 그렇다면 단락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제목으로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묻는 말에 대한 직관적인 답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강화를 통한 어떤 가치 실현, 또는 뭐 대도시 어쩌고저쩌고 파생 효과를 통한 무엇의 달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첫 문장, 두 가지 첫 문장에 여러분들의 주장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 달성, 지원, 성취, 정착, 도모 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주장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혹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술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 설득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장 펼치고 나서 내가 그 주장을 펼친 이유, 해당 입장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시거나, 또는 해당 입장을 실현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이자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이유를 달아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근거를 달아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해당 입장과 같은 좋은 선례가 있다면 그런 선례를 먼저 찾아보시고 추가적인 기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 이거 봐라 라고 근거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논술의 핵심인데요.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논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다뤄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주장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했을 때 짜장면이 좋아. 짜장면은 뭐 역사도 깊어. 그리고 들어가는 영양가도 높고. 그래서 나는 짜장면이 좋다고 생각해. 만 얘기하면 짜장면 성애자의 땡깡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짬뽕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짬뽕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신선하지 못하대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해줘야 듣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대 입장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넣어주셔라는 겁니다. 이게 논술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반대 입장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반박 논리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 팩트 위주로 실제로 반대 입장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설령 부작용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대 효과, 부정적인 효과, 기대치나 예상치, 전망 등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신 다음에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입장을 관철시킬 타임입니다. 해당 입장을 관철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실제로 경영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보증기금을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봤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주는 거예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얘기해주고, 나의 입장 다시 한번 밝혀주고, 현재 실제 니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마무리 시켜주면 사실 빈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거 써줘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라면 그냥 깔끔하게 N가지 운영 방안을 통한 무엇의 달성, 이 정도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자, 신용보증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개조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그냥 줄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좀 끊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첫째, 주장만 담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 때문이라는 이유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둘째도 뭐뭐 해야 됩니다 주장했으면 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자, 그 전에 끝날 때
셋째, 주장 끝나고 나서 그냥 끝맺지 마시고 마지막에 자, 직무 담당자로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같은 것까지 같이 담아 주신다면 이 친구 확실하게 이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이나 우리 수행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아보고 접근했구나라는 인식을 읽는 사람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쓰시면 완벽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과연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이제 섞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 자료도 제가 보여드렸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자면, 여기에 이미 이 가이드에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떠먹여 주듯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책 자금의 비중을 조정한다거나 영업점 및 인력 배정을 재분배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기술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꼭 두 가지에만 국한될 필요는 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정책 자금의 비중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 총량 뭐 80조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나서 정책 자금 중에 일부 정도는 지방의 교육 컨설팅이나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혹은 온라인이나 혹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신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의 주장도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 있는 주장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에 내가 손을 든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133개인데 10년 내에 300개로 늘려라.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운영하고 있는 자금도 빠삭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약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은행권들을 통해서도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만 놓고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충남에 어떤 굉장히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영업 지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꼭 지점을 방문을 안 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이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점과 인력 배정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해결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지금 당장 사람을 늘려라, 지점을 늘려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해야 될까요? 전국 곳곳에 있는 아까 뭐 부산은행, 뭐 경남은행 예를 들어드렸지만 뭐 거기만이 답이겠어요? 다른 은행권들도 충분히 인프라를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얘기도 가능할까요? 지방권에 있는 은행 중에 예를 들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충남은행이라는 데가 있어. 충남은행 지점이 몇 개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치화 시키면 돼요. 지금 전국 곳곳에 뭐 400개 정도의 충남은행 지점들이 있는데 이곳의 업무 협약만 맺더라도 인프라 확충이 얼마 정도 커버될 수 있다. 그런 주장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아까 뭐 기사문이라든지 뭐 국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또 민간 기업들과의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충남은행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은행만이 또 답이겠어요? 금융사가 보험사도 금융사고 카드사도 금융사고 증권사도 금융사입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과 얼마든지 업무 협약을 충분히 또 맺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알고 보면 지방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어떠한 인프라가 있는 곳에 조그만 소창구 그런데 뭐 인력을 한 명만 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다가 업무 일부를 떼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이 들어가면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나 폭넓게 해봤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승산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문항 자체를 굉장히 친절하게 내줬고 거기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같은 것도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진짜 신용보증기금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이구나라는 게 여실히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약식 논술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약식 논술로 넘어갈 텐데 이 두 번째 약식 논술이 사실 첫 번째 약식 논술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문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 약식 논술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 하에 데이터를 통한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문기관 찾아봤습니다. 지정했어요. 데이터 전문기관.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플랫폼도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까지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울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를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잘난 척을 좀 많이 하는 형들인 것 같아.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 자, 어쨌든 근데 신용보증기금도 한국경제의 넘버원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목표로 신용정보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였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형 페이덱스, 기업 경영 자가진단 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향후 신용보증기금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기업 관련 데이터를 타 금융권 또는 타 산업과 공유할 경우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 문항을 보고 뼛속까지 인문계인 분들이 조금은 시리에 빠지지 않아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뭐 코딩할 줄 몰라도 빅데이터 분석할 줄 몰라도 얼마든지 논지를 펼치실 수 있고 이건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이걸 모르고 면접장에 가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금융권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은행권도 많이 쓰실 거고 다른 금융권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가 봅시다. 한국형 페이덱스,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기사문으로 제가 한번 대체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득했고 한국형 페이덱스를 마련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를 하면서 기업의 보증거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가장 큰 논지의 핵심이죠. 이게 왜 그럴까? 신용정보업을 득한다는 뜻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등등을 포함하여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그런 지수들이 나올 것이고 이게 마련이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우량하다, 우량하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뜻이야. 기존까지는 그냥 중간자 입장에서 대신 내가 보증을 서줄게. 은행이야 얘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어때? 이렇게 약간은 한 발 물러선 입장에서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봤어. 얘네 재무건전성 아무 이상 없어. 적극적으로 빨리 돈 빌려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스 DMB라는 그런 기업들 아시나요? 기업들 평가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대기업의 어떤 하청으로 들어갈 때 연간 평가 같은 것들 자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뭐 B+ 등급 혹은 B- 등급. 제가 기억할 때 올해 등급이 요 정도인데 이 정도 등급이 안 되면 대기업이랑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저도 이제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1년이나 됐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애들은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죠? 재무제표라고 할 만한 것 거리도 없어. 그리고 매출 데이터라는 것도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1년 동안 뭐 번 것도 없고 뭐 사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직 매출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근데 그런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매입 발생 빈도와 지급 결제 형태, 조기 상환, 결제 기한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상거래 신용지수인 한국형 페이덱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국형 페이덱스가 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연간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가 애매모호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얘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냐면 매출, 매입 발생 빈도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매출 거래액은 소액이지만 성실하게 하루에 100명 이상이 찾는 서비스야. 그럼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급 결제 형태예요. 지금 결제 형태. 조기 상환.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그때그때 꼬박꼬박 잘 갚고 있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가세를 잘 냈어. 세금을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네. 탈세를 하지 않아. 이런 것까지도 신용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간 통으로 봤을 때 뭐 연간 매출액이 5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달간 발생된 거래가 100건이고 200건이고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꾸준히 잘 갚고 있고 이런 신용 지수를 지수화 시켜서 평가에 매기겠다. 이게 한국형 페이덱스가 갖는 가장 큰 의의다. 자, 그래서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재무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신용 평가랑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해왔어? 나이스 DMB,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D 같은 곳들이 신용평가사, CB사들이죠. CB사들. 이 CB사들이 뭐 해왔다? 재무제표나 연단위 과거 실적 위주로 3개년치, 5개년치 정보들을 요구를 해왔었다. 이게 한계였다고. 이런 기준 때문에 아예 대출의 대자도 꺼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정보를 수집해서 소상공인 평가에 활용한다는 거죠. 네. 엄청난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결제 정보, 부가세 납입 정보 등 다양한 상거래 정보가 축적돼 있겠어요? 안 축적돼 있겠어요? 당연히 축적돼 있겠죠. 그동안 보증 섰던 기업이 얼마고 매출 채권 보험 팔았던 기업이 얼마인데, 그죠? 그래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신용도와 매출채권 가치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기업 여신 체계로 전환될 계획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이제 공격자로 나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약간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어려운 사람의 리스크를 헤징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자기네들이 기업 여신의 주체자로 플레이어로 나설 수 있게 체계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등이나 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거래가 당연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고요. 당연히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다면 활동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판단해서 평가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도 볼게요. 다음 기사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금융위가 상거래 신용지수 일명 한국형 페이덱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개발한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 등등의 데이터. 제가 지금 이걸 일일이 읽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써 있는 거 왜 읽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잘 봐봐요. 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
등등의 외부 데이터까지 끌어온다. 기본적인 상거래 데이터도 활용한다. 이게 지금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금융결제원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까요? 카드 긁은 거, 법인카드 긁은 거, 기본적으로 뭐 거래한 거, 매입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쌓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용정보원은 왜 데이터를 끌어올까? 네, 직원을 고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도 볼 거잖아요. 사람은 계속 뽑는데 한 달 만에 해고해. 이게 좋은 기업이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실하게 기업에서 고용하고 그들이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뭐 4대 보험 제대로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기업 평가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결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상거래 데이터는 뭘까요? 네, 매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매입을 어느 빈도로 하는지가 보일 거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뭐가 보일까요? 최근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대비 200%, 300%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가 그냥 숫자만 봐도, 시스템만 들여다봐도 곧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상거래 DB를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결제 기간이나 기업의 활동성이나 결제 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걸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금융 말고도 비금융 정보까지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모두 다 결합을 해서 상거래 신용지수로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지난해 그 항목 해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이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출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는 만들어 놨는데 출근 이력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불성실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수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보증 상품도 출시한다는 이 기사가 올해 나온 기사가 아니고 2020년도 이미 2년 전 기사입니다. 자, 이외에도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선, 자동차 이런 대기업의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뭐 비단 은행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다이렉트 지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자, 또한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을 신설한다. 그래서 신보가 구매 기업의 부도 위험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한 것이다. 이건 또 뭔 말일까? 구매 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을. 그렇지. 사주는 사람, 그 사는 기업이 부도가 날까 말까, 이거 어음 처리 대금 지불하지 못해서 부도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배팅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투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보증을 든든하게 서주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테니 공격적으로 너희들도 사업을 펼쳐라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그 첫 번째 약식 논술에서 읽었던 신년사 중에 지금 이 두 번째 약식 논술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동안 추진해온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상거래 지수, 신용지수 확대의 주요 성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된 데이터 사업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라고? 네, 바사입니다. 바사.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지금 문항이 총 7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약식 논술이 1,500자 분량이 두 문항이나 나왔어요. 왜 굳이 약식 논술이라는 이름을 달아서까지 내고 있느냐? 그만큼 빠삭하게 진짜 알아봤느냐 안 알아봤느냐. 여기서 묻지마 지원자가 그냥 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왕 쓸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쓰자는 얘기예요. 잠깐만. 일단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메인 팝업에 바사 오픈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경영 진단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자마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박. 왜 그런지 한번. 저도 금융사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고 기획실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느 곳들과 많이 일을 했었냐면 기업 컨설팅 업체들, 능률협회, 표준협회 등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3대 컨설팅 업체들과 일을 했습니다. 수억을 지불해요. 한 업체당. 그렇게 수억을 지불하고 얻는 데이터들이 뭐냐면 경영 진단을 그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스카이 연구대 나오신 이제 박사님들,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님들이 우리 기업에 상주를 해요. 2, 3개월 동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걸 열심히 분석하세요. 분석한 결과를 모든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하십니다. 그걸 주관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때 받아보는 보고서 형태가 이런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최종 진단 등급, 또 매입과 매출처 분석을 통해서 거래 위험을 미리 진단할 수 있어.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이 산업이 유망한지 아닌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신뢰도가 높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도별 판매처 현황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회사 맞춤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준대요. 자사나 거래처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런 건 수천만 원짜리 보고서예요. 그거를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짜로 해준다는 거잖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사 분석도 할 수 있고, 거래처 분석도 할 수 있고, 산업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사 분석 뭐예요? 동종 업계와 기업 현황의 비교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개선 의견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니네가 영위하고 있는 이 업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겠다. 분석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거래처 분석이에요. 거래처 리스크의 관리를 해준다. 니네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너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가 산업 분석이에요. 너네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산업군 내의 이슈는 없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해주겠다. 얼마나 고마운 서비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보니까 더 대박인 게, 이 약식 논술을 위해서 마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 핀테크, 금융기관, 중소기업, 정책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과도 이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핀테크, 금융기관, 중소기업, 정책기관, 대학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데이터를 활용도 하고 공유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썼어요? 스마트 경영, 스마트 행정, 스마트 금융의 실현을 선도하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는 왜 필요할까요? 연구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책기관은 왜 필요할까요? 앞으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기관이나 핀테크는 왜 필요할까요? 금융거래가 제대로 잘 일어나기 위해서, 혹은 지원할 수 있는 쩐을 누가 제공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에 주는 거예요. 여기 A등급이니까 돈 빌려줘도 된다고. 이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을 고도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신속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 자, 그래서 수요자별로 특화된 경영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비금융 빅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신용평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나아가서 45년간 기업 현장에서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디지털 전환의 이 원년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 이 속에 이미 제가 설명드리려는 정답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키워드를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타 금융권 혹은 타 산업이랑 공유를 할 거고, 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자체 경영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자체 경영 개선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 저 같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고민이거나 되게 막연할 때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 정도의 매출액이 타당한 건가?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는 건가? 내가 받고 있는 이 정도의 그 뭐랄까요, 대금이 업계에서의 어떤 관행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몰라서 당하고 있나? 이런 게 비교 경쟁군을 찾기도 되게 힘들고, 또 옆 공장 가가지고 사장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쟁자한테 가서 니는 얼마씩 벌어? 얼마씩 받니? 이런 게 다 꽁꽁 그동안에는 폐쇄적으로 산업 데이터가 각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자체 경영 개선이 가능한 거야. 아, 내가 한 상품 팔았을 때 나 300만 원을 팔고 있었는데 딴 애들 다 500만 원을 팔고 있었어. 그래서 다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럼 난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홍보한다거나 가격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설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유망 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제가 발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거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니까 발굴도 가능하겠죠. 아, 여기가 유망해지고 있구나, 얘네가 잘하는구나가 보일 겁니다. 자, 육성은 어떤 차원에서? 거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얘네는 조금만 엑셀레이터를 좀 밟아주기 시작하면 완전 그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대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삼성화재만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그 육성 스타트업들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업체를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성화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금융권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자체적인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해요. 뭐 그냥 좋아서? 자선 사업 때문에? 아니죠. 자기네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본업이 아닌 걸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 수익을 걷어가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키울 수도 있다는 거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죠? 자, 또 한편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리고 예측 서비스도 가능했다고 그랬죠. 리스크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빅데이터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야? 아니죠. 그거를 가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쓰이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들이 자꾸 4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 46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본 논리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군대 다닐 때 정보장교였는데 제가 맨날 아침에 사령관한테 브리핑하는 내용 중에는 기상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아니라 한 7, 8월 정도 시즌이 되면, 아, 작년에는 9월 달에 9월 1일에 필리핀 쪽에서 북상한 어떤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3개년도 동안 9월 첫 주에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9월 첫 주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이게 기본이죠. 그것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자, 또한 뭐 할 수 있을까요? 기업 간 거래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 거래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겠죠. 왜? 신뢰도가 높은, 산업군 내에서 신뢰도가 높은 놈들끼리 연결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불꽃이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신사업 육성 지원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나 대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수출입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지원은 또 무슨 말이야? 대기업이랑 연계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기업에 우량한 기업이 있습니다.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마담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수출입은 해외에서도 우량한 한국의 기업들을 찾는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 애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당연히 빅데이터, AI 기반의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전문 기관의 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발췌해서 온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신속해질 것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채권 회수에 대한 예측도 당연히 가능해질 겁니다. 신용도가 높고 그때그때 잘 갚는 것들이 보이면 앞으로도 잘 갚을 거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겠군. 이라는 판단이 실시간으로 서겠죠. 자, 또 핀테크나 타 산업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신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부가가치 형성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가 발생한다는 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결제를 하고 뭐 카드를 긁고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소비 성향의 공통된 맥락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기업들만의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안마 의자를 한 달에 30개를 사. 계속해서 꾸준히 사. 다음 달이 돼서 50개를 샀어. 그 다음 달이 되면 60개를 사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앞으로도 안마의자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질 좋고 싼 그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곳의 거래처를 역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서비스화 시킬 수 있죠. 이게 데이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맞춤형 서비스,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데이터만 봐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소비 성향, 그리고 활동 범위, 매출액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신사업들도 충분히 태어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 고민을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답이다. 열심히 고민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단 소제목을 쓰기보다는 전 전체를 좀 아우르는 걸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세 가지의 논리를 좀 펼쳐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의 축적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혹은 기대됩니다. 혹은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혹은 해야 됩니다. 혹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쓰시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나 세 가지 써주시는 거죠. 데이터 융합을 통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소제목을 써주시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데이터 융합을 하면 이런 부가가치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논술 잊지 말고 뭐라고 팩트체크 기반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어떤 산업은 어떤 잠재력이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 공유와 융합을 바탕으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논리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놓고 특히나 신용보증기금에 어떠한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지원이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해낼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논리를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써주시면 1500자 분량을 아주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약식 논술 이 두 가지 문항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게 떠드는 1시간 10분을 떠들었는데, 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높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죠?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셨을 거고, 사실 금융권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된다. 당연히 아셔야 된다. 뭐 신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딱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금융권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접근을 하시면 면접까지도 사실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기업 분석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쓰기만 하면 된다. 논리 전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 들고 또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